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8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오전과 다르게 그래도 마감이 좋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첫 번째 시황 이야기가 좀 있을 거고요. 간략하게 오늘 금요일이니까 길지 않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약간의 Q&A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먼저 좀 질문이 있었던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었는지 안 드렸었는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보면 일단 적립식 매매에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적립식 매매만이 아니고 어떤 질문이었냐면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장기로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서 매도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자세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적립식 매매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게에서 하는 뭐, 장기 저축성 보험들 있잖아요. 저축성 보험도 마찬가지고, 혹은, 펀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변액 보험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순수한 어떤 저축성의 기능이 많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변액 관련한 것은. 근데 이런 상품들을 보면 일단은 중요한 오전에도 한 저희 그 회원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도 있는데 예전에 그 적립식 투자를 예전부터 오래 하는 어떠한 분께서 매매일지 같은 것을 이렇게 공개하는 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분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매매했던 그 구간이 2000 날짜가 아까 제가 체크해놨는데 2008년도 5월부터 2008년도 잠시만요. 5월이면 한 요 언저리가 되겠네요. 2018년도 한 5월부터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볼게요. 이때부터 적립식 매매를 뭐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2016년 1월달 요때는 뭐냐 시장에서 저희도 그때 그날이 나왔던 그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저점이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매일지가 나왔던 구간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 두 구간이었거든요. 쭉 연결해 보면 거의 비슷한 가격대가 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서 한 90개월 가까이를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수가 결론은 같은 자리에 오면 이거 무슨 이게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립식 매매라는 것이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라는 어떤 생각도 해봤다라는 거 하더라고요. 근데 적립식 매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어떻게 두는 것이 좋으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순수하게 적립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것에 의미를 좀 더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에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보다는 조금 더 혹은 일반 예적금보다는 높은 정도로 만족할 수 있다면 해본다라는 개념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적립식 지수를 매매하는 방식에서 큰 수익을 얻어야겠다라는 것은 좀 시작부터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매도 이야기잖아요.
그럼 매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보통 생각하는 게 장기로 적립식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무언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내가 언제 돈이 필요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언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한 앞으로 10년 정도 하고서 딱 예를 들어서 한 50세인 분이 시작을 했어요. 나는 그래 60세 은퇴할 거니까 60세부터 돈이 필요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한 3에서 5년 전부터는 매도 기회를 노려야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일반적인 어떤 저축성 보험들, 그 흔히 말해서 그 변액보험들의 구성이 펀드 안에 또 펀드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역시도 한 3년에서 5년 안에 내가 개시를 하기 이전 3년에서 5년 전쯤에는 이것을 채권형으로 바꾸는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은 시장의 어떤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부근에서 이제 이루어져야겠죠. 아까처럼 이렇게 시장의 저점이라는 곳에서 가장 저점에서 수익 이익 실현을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정해진 매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3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최소 들어가 봐야 된다. 다만 3년에서 만약에 시장이 과거처럼 이런 장이 한 번씩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기치 않게 그렇게 할 경우에는 혹은 1년 정도를 더 추가로 기다릴 수 있을 정도의 여윳돈이라면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3년 정도 안에 한 번은 이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이 좋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 걸렸다라고 하면 시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막 열심히 적립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올라오면 벌써 수익권에 들어오거든요. 적립식 매매는. 그럴 때 만약에 이 정도 왔다라고 해서 이 정도가 내가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번 돈을 일단은 덜어내야죠. 번 돈은 덜어내고 그러니까 완전히 청산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거고, 나 더 갈 거야라고 했을 경우에도 일단 번 돈은 덜어내고 원금 가지고 다시 또 적립식을 들어가고 다시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그날이라고 하는 시장의 바닥 있는 부분에서 그 덜어냈던 그 번 것을 다시 재매수하는 이런 것들의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저희가 최근에 시작하면서 다음에 청산을 할 때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뭐 길게 하는 사람들, 50세에서 한 60세까지 난 돈 늘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때까지 반드시 이렇게 계속 넣는다라기보다는 이 언저리 때 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 안에서 적어도 3, 4년 전쯤부터는 이익 실현과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매도해야 되지라는 고민은 일단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기간 빼기 한 3, 4년 전부터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길게 보는 경우가 하나 있고, 한 3, 4년에서 3, 4년 주기로 청산하는 이런 과정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중요한 적립식 매매나 어떤 무언가도 중요한 것은 일단 적립식으로 국한한다면 꾸준하게 적립을 가능한가라는 것이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언제 이익 실현할 것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이것도 역시 좀 질문이 많았어요. 최근에 해외 주식에 관련해서 증권사에서 계좌를 텄는데 그 계좌를 만들어줬던 사람이 해외 주식을 권해서 샀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단 해외 주식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거부감이라기보다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면 제가 해외 주식을 그러니까 샀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단 한 명도 그 주식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해외 주식의 그 재무제표를 보고 매매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여태까지. 근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국도 IFRS로 그죠? 이제 회계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2011년도부터. 원래는 뭐 회사에 따라서는 2009년도부터도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회사들도 있었지만 정식 공식적으로는 2011년도부터 국제 회계 기준으로 이제 한국도 따라서 회계 기준 처리 방식을 바꿨잖아요. 근데 이 이전에는 달랐단 말이죠. 한국 역시도. 그래서 한국에서 보듯이 재무제표 봤던 그 습관대로 해외 주식을 보면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는 회계 기준이 같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해외 주식을 보는데 조금 불편함은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해외 주식을 누군가 추천했을 때 그 회사에 대해서 단 한 명도 그 회사의 어떤 사업 보고서를 보고서 매매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거부감이 큽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매일매일의 어떤 기사라든지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매수는 쉬워요. 매수는 아주 쉬운데 매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매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외 주식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결과를 봤을 때 둘 중 하나였어요. 대박 혹은 완전히 쪽박. 해외 주식 안에는 뭐 중국 주식도 포함되겠죠. 그 이유를 좀 고민해 봤더니 매수는 쉬웠는데 이 보통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해외 주식을 방치하게 되고 그래서 방치하게 되니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중장기 투자를 된 것이고 그것이 시간이 지났더니 대박이 난 종목과 쪽박이 난 종목 딱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의 결과는 왜 그랬냐면 원인은 매도를 못했기 때문인데요. 대박이 난 종목에는 실력으로 대박이 난 게 아니라 매도 타이밍을 못 잡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냥 상승했던 종목인 것이고 그리고 쪽박이 난 것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빠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증권사에 문의를 해도 매도하라는 소리를 안 하거든요. 보통 다. 매도하라고 할 때는 무언가로 갈아타게끔 이렇게 바로 해주는 그러니까 시장의 글로벌 시장의 추세와 무관하게 그냥 단기 매매하듯이 무언가를 팔면 바로 무언가를 사게끔 하는 근데 시장의 글로벌 추세가 이렇게 꺾일 때는요 이 종목을 사서 손해를 봤으면 또 다른 종목 사도 또 내려갑니다. 뭘 사도 내려가요. 시장 글로벌 추세가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는. 근데 저는 외국 해외 주식 관련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뭐 있습니다. 국내 주식도 이것저것 넘쳐나는 정보를 소화하기가 어려운데 과연 해외 주식이 모두 다 이해가 될까? 해외 그 재무제표에 사용하는 그 경제 용어들이 보고서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이해가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하는 분도 있겠죠. 모국어처럼. 그럼에도 좀 불안한 마음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매수만큼 매도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 투자하는 적립식 매매도 마찬가지고 이런 적립식 매매 역시 이런 거는 매도 계획을 좀 오래전에 잡아야 된다는 거. 한 3, 4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채권형으로 바꾸든지 예적금으로 돌리든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해외 주식 역시도 해외 주식은 아무도 매도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만 알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익을 내도 본전에 와서 매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한번 아마 해외 주식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그리고 뭐 어떤 해지가 된 상품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매도의 결정은 아무도 해주지 않고
시장에서도 그런 정보도 없다. 국내 시장에서 그런 정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주가가 다 꼬꾸라졌을 때 그때서야 이제 이거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매도할 자신이 없으면 매수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매도할 자신이 없고 매도할 어떠한 실력이 없을 때 매수 먼저 쉽게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겠죠. 들어갔으면 나오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오늘 길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밤사이 뉴스에 그 트럼프가 관세 이야기가 또 나왔잖아요. 중국에 관련해서 또 관세를 어떻게 또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저희 같이 일반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국내 어떤 전문가들도 전혀 예측을 못하는 트럼프의 어떠한 무언가를 우리가 예측한다라는 건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리고 예측을 할 필요도 없는 거겠고.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인데 하나 특이한 점은 트럼프의 그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의 과거의 어떤 흐름보다 상당히 시장이 무뎌진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제 S&P 500이나 나스닥이 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저는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다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뉴스보다도 어떤 기자들의 어떤 해석보다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일단 시장은 조금 리스크에 대한 무뎌진 어떤 모습이 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하루 정도로는 알 수는 없는 것이고 다음 주 정도까지도 그 반응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우리 시장을 이렇게 보면 일단 저는 가끔씩 머리가 복잡하거나 뭔가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이동평균선조차도 없는 그냥 아주 그냥 기본 차트만을 보고 한번 좀 보는데요. 이걸로 오늘은 오랜만에 한번 좀 보면 우리 시장이 한 2주 가까이 반등을 했습니다. 2주 가까이. 그렇죠? 그러면 이 반등한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 시장이 여태까지 이만큼 빠졌던 이유도 알아야겠죠. 한 6개월 가까이의 이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왜 빠졌고 왜 상승했을까? 그렇다면 첫 번째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보는 것은 단순한 어떤 수급을 먼저 보겠죠. 이 수급을 보면 한 2월부터 빠졌으니까 2월 1일부터 설정을 해보면 2월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좀 보면 어떤가요? 제가 조금 키워볼게요. 이 빨간색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죽어라 팔았더니 빠졌던 것이고 최근에 들어와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좀 위주로 사줌으로써 다시 지수가 반등해 버렸다라는 것이거든요. 좀 허무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초록색 선이 개인입니다. 개인들이 죽어라 살 때는 지수가 절대 끔쩍도 안 하고 있다가 개인들이 팔기 시작하니까 지수가 반등해요. 너무 억울하죠. 허무하고. 근데 이것이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러면 기관들은 뭐 하냐? 기관 투자자들은 뭐 했을까요? 그냥 단타하고 있었습니다. 단타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요. 언제나 이랬습니다. 언제나. 아주 지겹도록 언제나. 그리고 최근에 그러니까 어떤 연기금에 대한 매수도 약했고 최근에는 연기금이 어떤 그 연기금이라는 조직 자체가 지금
어떤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지 연기금이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기간 안에서 봐줄 것은 연기금밖에 없는데 연기금도 방황하고 있고 일부 연기금을 제외한 기관 투자자들은 단타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뭐 실컷 분석하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외국인의 방향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 근데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여러 방식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러니까 지수가 왜 오르는지, 뭐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분석하는 그 과정 안에서 외국인의 수급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2주 정도 이렇게 반등을 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도 좀 잠잠해진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언제나 환율과 외국인이 같은 방향은 아니었기 때문에 무조건 환율이 잠잠해져서 외국인이 들어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일단 있는 그대로는 외국인이 죽어라 팔았을 때 지수가 하락했고 외국인이 좀 들어오니까 지수가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하반기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간 동안에 요 기간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이미 너무 억울했죠. 계속 샀을 때는 계속 죽어라 지수가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팔기 시작하니까 지수가 반등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좀 했던 기억이 나요. 최근 뭐 요 언저리 들어가지고 자꾸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기하려고 한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억울하더라고요. 오히려 왜 여태까지 어려운 시절 다 보내고 이제서야 들어가려고 하는데 포기할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해외 주식도 비슷해요. 해외 주식 쭉 올라갈 때에 아이고 해외 주식이 좋은 거구나라고 했다가 해외 주식이 빠지면 추가 매수합니다. 하다가 계속 빠지면 매도. 이거 왜 해외 주식이 무서운 거네 하고 매도합니다. 근데 그때 또 주식이 올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엇박자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면서 매번 일어난다는 것이 좀 속상합니다. 속상하고 그러면은 이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뭐 기준들 중에 하나가 좀 다시 좀 생겨진 것 같아요. 일단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좀 짧게 볼게요. 과거에 시장이 쭉 올라왔을 때의 상승 원인은 외국인들이 키를 잡고 있었다.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이 하락의 원인 역시도 이 쭉 샀던 외국인들이 파니까 지수가 빠졌던 것이고 그러면 다시 하반기는 어떨 것이냐 다시 이 외국인들이 조금 그 방향키를 좀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래서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지수의 어떤 방향. 그러니까 내 종목이 상승하려면 지수의 방향이 상승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수를 참고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가총액이 위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삼성전자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하반기 전망이 어떠냐,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떠냐, 그리고 뭐 환율이 갑자기 또 말도 안 되게 치닫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유지된다면 하반기를 조금 더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중간 선거까지도 좀 하나의 방향성을 갖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그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과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럼 왜 외국인이 사면 가고 개인들이 사면 안 가고 이건 뭐냐라고 하면 사실 잘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매수하는 방식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은 이쪽에서 현지에서 이제 이쪽을 담당하고 있는 뭐 이제 지인들과 가끔 이야기를 해보면
아주 일관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수익 날 때까지 하는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비가 오면 그 뭐 갑자기 제가 또 단어가 까먹었는데요. 기우제를 지낼 때 비가 올 때까지 그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비슷해요. 실적이 좋다라고 딱 생각이 들면 딱 찜해놓고 기본적으로 한 3달 정도를 매수한다라고 합니다. 보통. 근데 그것에 대한 자금을 미리 책정을 다 해놓고 꾸준하게 계속 산대요. 계속. 그러니까 이 정도 샀는데 안 오르면 더 산대요. 추가 알파. 그래서. 근데 기간은 그것보다 호흡이 훨씬 짧은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 자금이 없다라기보다는 어떤 응집력, 어떤 집중이 되는 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들 1000명이 이만큼을 산다면 외국인들은 한 팀이 이 정도로 그냥 사기 때문에 방향성과 어떤 집중력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이 1000명이 각기 다른 방향성으로 매수를 하거든요. 호흡도 짧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요런 이야기까지를 한 번 더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어떤 중심선에 대한 기준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를 만약에 한번 깔아 본다면, 제 컴퓨터가 느려요. 그리고 제가 컴퓨터를 잘 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오직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게 기사 보는 거랑 HTS 켜는 거, 이거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약간 고장났다 싶으면 껐다 키는 것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못해서 주식 못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HTS는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기본 볼린저 밴드를 한번 깔아볼까요? 네. 뭐든 상관없으니까요. 대신 두께만 조금 두껍게 한번 해서 깔아볼게요. 깔아보고,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의 전략이 있어요. 볼린저 밴드를 사용할 때 시장이 하락할 때의 방식과 시장이 상승할 때의 어떤 시세의 중심값이 변하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볼린저 밴드 상단, 중심선, 하단선, 그리고 시장이 다시 상승할 때는 얘네들도 같이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그랬을 때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하락할 때는 제가 저희 카페에 보면은 그 트레이딩 하는 방식 해가지고 시세 중심값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도 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모든 시세는 같습니다. 보통 보조지표나 무언가들 역시 심리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고 다른 타 지표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기간이 서로 다를 뿐인 것이지. 그럴 때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는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 구간, 이 정도를 박스권으로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시세가 형성이 돼요. 그렇게 되면 볼린저 밴드 상단, 하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근데 시장이 어느 날 그날이 나오고 시장이 이렇게 돌아나가는 어떤 순간이 올 때는 신기하게 이 박스권은 여기서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사실 20일 20일 기간으로 볼린저 밴드를 깔면 그것은 잘 보이지 않겠죠. 보통 과거에 제가 지금까지도 지수를 코스피 지수를 가장 적합한 이동평균선을 하나 골라봐라 라고 하면 저는 40일 이동평균선 혹은 50일 이동평균선을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거든요.
이 이평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세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장 잘 근접하고 그랬을 때 보면은 그러면 제가 그거 역시 이거에 맞춰서 해야겠네요. 볼리저 밴드의 중심선을 한 40일 정도로 한번 깔아볼게요. 네, 깔아볼게요. 깔아봤을 때 요구에 느껴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좀 어리버리한데요. 오늘 조금 머리가 아파가지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그죠? 이 상단 하단에 맞게 어떤 움직임들이 보이다가 상승을 하면 상단 하단이 아닌 중심선 상단 중심선 타고 주가의 가격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관찰이 됩니다. 이것이 뭐 매번은 아니지만 흔히 그러한 모습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지수와 비슷한 놈이 삼성전자이니까 삼성전자의 모습을 볼까요? 삼성전자를 보면 이렇게 봐야겠네요. 조금 길게 해서 이렇게 보면 어때요? 시장이 상승할 때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아보면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세요. 이때도 지수가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이때 지수가 하락했고 이렇게 잘 보시면 시장이 상승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시세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잘 나오죠. 그러다가 이때 지수 역시도 한번 그 휴가 가는 그 시즌 때 가지고 한번 빠졌었잖아요. 근데 이 하단선까지 오는 하단선에서 다시 반등하고 다시 중심선에서 타고 가는 그리고 이 시세의 끝을 얘는 여기서 나오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볼린저 밴드의 책에 보면 가장 전략적으로 매매하기 좋은 구간은 요 구간이라고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시세의 중심선과 상단선에서 이렇게 시세가 움직이는 모습을 흔히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볼 수 있고 시세가 그러면은 하락할 때는 하단을 주로 많이 맞다가도 상단에 한번 닿이고 하단과 상단 하지만 하단이 닿지 않고 다시 상단 중심선을 좀 타는 듯 하지만 중심선을 약간 좀 흐지부지하게 타는 정도 보통 요런 구간들 이 횡보인장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다시 하락할 때는 하단을 닿고 다시 상단에 근처 좀 왔다가 다시 하단에 맞고 이제 다시 상단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시장이 상승한다면 이런 모습을 띄일 것 같아요. 이 모습과 여기를 한번 제가 편하게 다시 그려볼게요. 시장이 상승하다가 시장이 하락하다가 횡보하는 이런 구간 그리고 다시 시장이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이런 구간에서 볼린저 밴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라는 것을 편하게 얘기해 보면 시장의 중심선은 이렇게 따라가겠죠. 중심선은 이렇게 따라가겠고 상단과 하단은 이런 모습을 따라가겠죠. 이거 뭐 볼린저 밴드의 축소와 확대는 표현하지 않고 엔벨롭처럼 있는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승할 때는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하락할 때는 큰 어떤 변동폭을 주다가 다시 이 횡보하는 이 자리가 이 중심선을 꽤 많이 해치는 경우가 많아요. 꽤 많이 해치는 경우들. 얘도 보면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등 시도를 5번 정도, 4번 정도를 합니다. 보통 한 번 실패, 2번 실패, 3번, 4번. 그 다음에 꽃가닥. 근데 이 자리가 보통 공매도하는 어떤 교본처럼 쓰이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해외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그 애들이 그 공매도 교육을 받을 때 이 자리를 가장 이야기를 많이 교육을 받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다시 하락하게 되면 하단을 찍죠. 찍고 반등 뭐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이 들어갈 때는 첫 번째 여길 한번 또 데이고 이게 만약에 연결되는
만약에 앞으로 시장이 상승한다면 다시 중심선을 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디서 매매를 해야 하는 것이 좀 유리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평선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50일 이동평균선으로 볼린저 밴드의 볼린저 밴드를 보겠다. 그 말은 즉 50일 동안의 어떠한 사람들의 심리 가격, 그 심리 가격의 상단과 하단을 본다는 소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세의 평균값이 아닌, 평균 단가가 아닌 가장 낮은 가격에서 보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이런 시세의 어떤 중심값을 반등하는, 극복하는 자리들이 매수하기 좋은 자리일 것이고,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매도를 할 것이고, 다만 여기서 들어왔는데 나는 중장기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 시세의 중심값이 꺾일 때 이런 자리 혹은 다시 재차 확인하는 이런 자리에서 매도도 가능할 것이고, 그렇죠? 이런 횡보장일 경우에는 애매합니다. 이런 횡보장은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눈치껏 하는 경우가 많고, 다만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중심선에서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보통 본전이거나 약간 손실, 약간 수익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약할 때는 그런 경우 있고, 다시 시장이 반등해서 상승으로 돌아갈 때는 만약에 요 구간에서 아직 시장이 반등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과정에서, 왜냐하면 여기까지 이 구간은 아직 시장이 돌아나가지 않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하단에서 매매를 했더라도 하단에서 매매를 했고 상단에서 매매를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한번 실행을 옮겼고 다시 한번 바닥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이 금세 돌아나갔다라고 하면 상단 매도라기보다는 중심선에서 다시 추세를 타고 가는 어떤 이런 매매 방식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쉬운 말을 너무 어렵게 한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장에서 충분히 6개월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같은 패턴으로 그러니까 투자 방식은 좀 시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승장과 하락장에서의 패턴이 달라졌고 다시 상승을 한다면 중심선 즉 시세의 어떤 중심선이란 단어보다 어떤 박스권 시세의 박스권의 상하단이 이동했다라고 봐야 돼요. 시세가 이렇게 움직였던 시세가 어느 순간 상승을 타면서 이게 아니죠. 이렇게 가는 시세라면 시세가 이렇게 올라갔던 시세가 어느 날 깨지면서 이렇게 갔던 놈이 횡보장에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상승장에서 이렇게 가는 모습들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아마 뭐 별거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매매하려고 하는 그 기준선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준선 위에 주가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나는 어디서 공략을 할까? 추가 매수를 할까? 매도를 할까도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 중심선이 달라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 보인다. 이 첫 번째 어떤 상단 돌파 여기에서 조정은 필요하겠죠. 과거에도 이렇게 상단을 돌파하면 어느 순간 조정은 나오는 것이죠. 돌파 조정, 돌파 조정, 돌파 조정. 이것은 볼린저 밴드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시세가 밖으로 튀어나가면 95%의 확률로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많겠죠. 그렇죠? 시세가 2.5%의 확률로 밖으로 튀어나갔다면 다시 95%의 확률로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겠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세가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하는 이런 방식과 시세의 중심선이 변화하는 이런 모습들에서 나의 어떤 투자 전략과 기준이 좀 달라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방송을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는 9월 달이긴 해도 9월 초에
이벤트들이 좀 있죠.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에 어떤 조금 노이즈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국내 증시 역시도 첫 파동이 이렇게 끝없이 파동이 직선으로 가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지금 12 캔들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캔들이 거의 종가상 거의 후퇴 없이 계속 일직선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어제가 한번 빠진 날이었는데 그 날을 오늘 다 회복해 버렸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강하다. 혹은 이것이 조정의 끝이었나? 이것이 벌써 이게 조정이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조정이 조정답지가 않은데, 그렇다면 너무 강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첫 번째로 강한 상승이 주면 조정을 주어도 이 각도와 비슷하게 가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단순히 시간만 이쪽으로 이동한 것이지 이 각도는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만 상승각이 예리하면 하락각도 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정이 어느 정도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자. 그래서 주식 비중을 너무 채울 필요는 없다. 50% 이상 가지고 갈 필요는 아직은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지금 오늘까지 해서 47.5% 정도 주식 비중이 늘어났죠. 저희가 요때부터 매수를 시작해서 슬금슬금 이렇게 채워서 약 50% 가까이 채웠는데요. 일단 이것으로 좀 가볼게요. 가보고 반드시 조정이라는 것이 오는데 이게 조정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직. 만약에 어떠한 조정을 보이고 극복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 시세의 중심선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나머지 이 물량을 좀 비중을 더 실으려고 하고, 다음 주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